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용철 박사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처음에는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로 발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된 연구가 진행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진화를 부정하는 증거로 뒤바뀐 사례들과 심지어는 진화론을 사실이라고 믿게 일부러 증거를 조작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증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진화의 거짓 증거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 단계 종 혹은 중간 단계 생물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 생물이 반드시 발견돼야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중간 단계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기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린의 목이 처음부터 길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길어졌을까요? 네, 아마 성경을 바로 믿는 분들이라면 원래부터 목이 길었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때 창조된 동물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주장은 이 기린의 목이 처음부터 이렇게 길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린의 목이 어떻게 길어졌는가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다윈은 진화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그 조건을 통해서 왜 진화의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생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본 그림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자녀 혹시 학생들, 청소년들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많이 본 그림이라고 아마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생물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조건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이 진화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다양한 종류의 기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기린이 목의 길이가 아주 다양한 기린, 좀 상대적으로 긴 목을 가진 기린 혹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목을 가진 기린, 이렇게 아주 다양한 기린들이 이 자연계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부모의 기린의 목의 길이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돼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나 혹은 성경적으로 보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탄생시킨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다윈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세 번째 조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개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그 결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주장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의 경쟁을 통하다 보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형질, 즉 기린을 예로 든다면 목이 긴 기린이 되겠죠. 그 형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이 되고 또 자손을 낳아서 번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네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을 아마 몇 가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삶 속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진화의 조건에서 바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중에서 과연 진화의 중간 단계를 혹시 찾으셨나요? 네,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땅에 쓰러져서 죽은 기린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린이 중간 단계의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목이 긴 기린이 선택이 되고 짧은 기린은 도태가 되는,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이 중간 단계가 되고 목이 긴 기린은 다시 살아남아서 생존하게 되는, 이것을 무한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한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는 반드시 이 중간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그림이 이제 수정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목이 긴 기린이 이게 두 개로 더 많잖아요. 목이 짧은 기린은 한 마리고, 그런데 사실은 진화론에 의하면 목이 짧은 기린들이 훨씬 많고 그 중에 일부 목이 긴 기린들이 있어서 먹이를 계속 먹음에 따라서 먹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가 부족해서 죽게 되고 목이 긴 기린이 먹이를 얻을 수 있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의 네 가지이고요. 또 중간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 종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었기 때문에 화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돼서 선택이 됐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들은 멸종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먼저 지금은 살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윈의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중간 단계 종은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 다윈의 진화론이 그 이론을 넘어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중간 단계의 종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런 중간 단계 화석들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있어야 진화가 성립이 되고 진화가 성립이 되려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중간 단계는 바로 진화론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거짓된 사례는 네브라스카인의 어금니뼈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1917년 미국의 지질학자 해롤드 쿡은 네브라스카주에서 어금니 이빨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한 5년쯤 지나서 이것을 고생물학자인 헨리 오스본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 헨리 오스본은 몇 달 후에 이것을 유인원의 것으로 학회지 사이언스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금니 이빨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중간 단계의 종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또 그것을 논문으로 학회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이유 때문에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고생물학자 그래프튼 스미스는 런던의 한 화보사를 찾아가서 유인원의 부부 상상도를 그리도록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그 상상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견한 것은 어금니 이빨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건 바로 저런 상상도인 것입니다. 이 이빨 하나와 상상도 사이에는 엄청난 그 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헤스페로피테쿠스 헤롤드 쿠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헤롤드 쿠키. 예, 이 헤롤드 쿡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건의 개요이고요. 그럼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계에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은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견된 그 지역으로 가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계속된 연구와 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제 연구가 계속되던 중에 1925년에서 26년 사이에 그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러 유골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 중에는 처음 헤럴드 쿡이 발견한 그 어금니뼈와 동일한 이빨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이빨을 뿐만 아니라 같이 발견된 그 유골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멸종된 멧돼지였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인 그 유인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것이죠. 1927년에 약 5년이 흐른 후에 처음 발견된 그리고 보고된 그 시점부터 약 5년이 지난 1927년에 윌리엄 조지는 똑같은 사이언스 잡지에 이 어금니가 인류의 조상의 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브라스카인은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에서도 삭제가 되었죠.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빨뼈 하나가 5년 동안 진화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뒤집힌 진화의 증거는 바로 실러캔스입니다. 이 실러캔스는 고생대 대본기에 등장을 해서 중생대 백악기 말에 멸종된 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실러캔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단계의 종으로 최근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는 대본기 후기에 살았던 네발 동물들과 그 중간 단계의 어류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붉은 박스 안에 생물이 하나 보일 텐데요. 그 동물이 바로 실러캔스입니다. 실러캔스는 그 의미가 진화론에서는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류와 양서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류에는 지느러미가 있는 반면 양서류에는 땅에서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류에서 어떻게 이 다리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동물들이 이 그림에 나온 동물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러캔스입니다. 이 실러캔스의 그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저렇게 지느러미가 보통 물고기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화석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두툼하고요. 그 지느러미가 또 살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뼈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느러미에 뼈가 달렸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물들이 어류에서 양서류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 단계 화석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중간 단계의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보통은 그 중간 단계는 그 시대에만 잘 적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에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1938년에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잡혔습니다. 따라서 중간 단계 종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실러캔스는 그 서식지가 해수면의 그 표면으로부터 약 120m에서 250m 사이에 사는 심해 어종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서류의 조상이 되려면 일단 땅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물 표면 최대한 가까이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할 텐데, 이 실러캔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도 실러캔스는 양서류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최근에는요, 살아있는 이 실러캔스가 동아프리카 해역과 인도네시아 인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실러캔스가 이 어류와 양서류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 생물이라고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에는요, 실러캔스가 아직도 좀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는 설명을 이렇게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했지만 아직도 그 원래 실러캔스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우리가 그냥 그 겉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이론이 아니라 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해켈의 배아 그림입니다. 다윈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해켈은 독일의 생물학자이자 의사, 다윈의 이 진화론을 굉장히 좀 극렬하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그가 살던 그 독일의 이 진화론을 소개하고 퍼뜨리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이 해켈입니다. 해켈이 주장한 그 진화의 이론은요, 그 반복설 혹은 진화 재현설이라는 발생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러 동물들이 이 배아 발생 단계의 그림이 있는데요. 진화 재현설이라는 걸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척추동물들,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척추동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동물들은 진화론에 의하면 공통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켈의 주장은 그 공통조상이 진화를 오랜 시간 걸쳐서 해왔던 그 과정을 배아의 발생 단계에서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맨 위에 있는 이 배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에서부터 사람까지 그 모양이 매우 비슷하죠.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 물고기와 그리고 도룡뇽의 경우에는 그 진화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배아의 모습 역시도 굉장히 가까운 걸 알 수 있고요. 또 포유동물의 경우에도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해켈이 주장한 이론은 무엇이냐면, 이 공통조상이 같은 진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진화의 같은 길을 걸어온 동물들은 배아가 발생되는 단계에서 같은 모형의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해켈의 반복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그렇게 발생이 반복되었는지, 이 이론이 정말 맞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해켈의 배아 그림이 발표된 지 약 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맞느냐라는 그런 반론들이 있어 왔는데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 실험 도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1997년에 마이클 리차드슨과 동료 연구자들이 이 해켈의 배아 그림에 대한 의문과 반론을 제기했고 그것을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이 앞에서 봤던 해켈이 제안한 그 배아의 그림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리차드슨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이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이 정말 발생의 이 비슷한 단계에서 모든 동물들이 그 공통조상의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모양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슨은 1998년도에 사이언스지에다가 이 해켈의 그림은 가장 유명한 생물학의 사기 중 하나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도 이러한 비판에 동참을 했고요. 해켄의 반복설은 여전히 증명되지 못한 가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필트다운인 사건인데요. 1908년에서 1912년 사이에 그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어서 우드워드와 그의 동료 찰스 도슨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이 필트다운 지역에서 두개골과 턱뼈 조각 그리고 치아 몇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뼈 조각들을 여러 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학회에 보고를 하는데요. 인류의 조상의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름을 이안트로퍼스 도스니라 명명하고 1912년에 지질학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1938년 사이언스의 표지 기사로도 이 필트다운인이 실리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필트다운인을 발굴한 그 동료들 그리고 그 연구자들에게는 영국에서 기사 자기까지도 이제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필트다운인의 결말은 또 어떻게 맺게 되었을까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이용한 새로운 유골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서요. 1953년도에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었고 이 뼈들에 대해서 이 화석들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필트다운인은 조작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즉 그렇게 인류의 조상이 되려면 지금으로부터 뭐 수십만 년 전 혹은 수백만 년 전에 연대가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뭐 매우 짧은 연대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판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12년부터 1953년 거짓으로 드러나기까지 약 40년간 수백 편의 논문에 이 화석이 인용이 되고 또 수많은 교과서와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거짓된 진화론에 현혹되어서는 또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창조과학 운동 또 이런 창조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4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 중간 단계 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것은 이 자연계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관점의 문제인데요. 여기 새 한 마리가 벌레를 잡아서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윈이 본 관점으로 이것은 이 새가 다른 새들에게 보다 앞서서 먼저 먹이를 차지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적응한 적자가 된 것이고 잡지 못한 다른 동물들은 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새가 경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보는 순간 저 새는 동시에 중간 단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걷어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이 새가 지금 길러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가지의 세계관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다윈이 주장한 경쟁에서 이긴 것, 그래서 진화가 옳고 중간 단계로 보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 생물에 먹을 것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윈의 이 진화의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인 이 경쟁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대체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먹이를 얻지 못한 동물들의 중간 단계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에서 선택된 이 적자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진화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이 과학으로 무너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의 이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될 것이고요. 또 진화론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중간 단계의 화석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화론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